그들은 내가 바보인 줄 알았다. 내 남편과 그의 가족들은 남편과 그의 내연녀를 위해 비밀 결혼식을 열려고 공모했다. 하지만 그들이 배신의 축제를 준비하느라 바쁜 동안 나는 그들이 살고 있는 50억 원짜리 고급 주택의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느라 바빴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저택이 이미 팔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진짜 결혼 선물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친구분들이 어디에 사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는 몇 초에 불과한 일이지만 저희에게는 매우 소중합니다. 서울의 하늘이 짙은 주황색으로 물들었을 때 강서연은 마침내 컴퓨터에서 중요한 이메일의 전송 버튼을 눌렀다. 올해 가장 큰 고객사의 프로젝트 최종 디자인이 드디어 완성된 것이다. 뻐근했던 등줄기를 타고 안도감이 퍼져나갔다. 그녀는 사무실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다. 저녁 6시였다. 그녀는 쉴 새 없이 일했다. 아침부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잠시도 쉬지 못했다. 시끄럽던 사무실은 점차 조용해지기 시작했고 마감에 쫓기는 동료 몇 명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남편 박민준에게서는 아직 답장이 없었다. 오늘 아침 서연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었다. 제주도 출장 조심해서 다녀와. 여보, 밥 잘 챙겨 먹고 전화 기다릴게. 그 메시지 옆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숫자 1이 떠 있었다. 아직 읽지 않았다는 뜻이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 너무 바쁜 모양이었다. 제주도 고객과의 회의는 분명히 힘든 일일 테니까. 남편이 없는 3일 동안 집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진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일에 지쳐있을 때도 서연은 항상 민준의 필요를 채워주려 노력했다. 그녀는 5년 전 결혼한 남자의 웃음소리가 남편이 항상 그리웠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책상을 정리하고 퇴근하기 전 서연은 휴대폰에서 인스타그램 앱을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뉴스피드를 스크롤했다. 옛 친구들의 소식, 가구 광고, 몇몇 요리 레시피 영상, 그리고 그녀의 스크롤을 멈추게 한 한 장의 사진. 그 사진은 시어머니인 김 여사가 올린 것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 때문이 아니라 사진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혼식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그녀의 남편 민준이 멋진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서연도 잘 아는 여자가 있었다. 민준의 다른 부서 후배인 최유리가 활짝 웃고 있었다. 유리는 그에 어울리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짙은 화장을 한 두 사람은 혼인증명서를 함께 들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이었다. 김 여사가 바로 민준의 옆에 서서 자랑스럽게 아들을 껴안고 있었다. 민준의 여동생과 고모, 이모들도 모두 그 자리에 있었다. 모두가 카메라를 향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신선한 꽃으로 장식된 방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아마 오래된 사진일 거야. 아니면 그냥 간단한 축하 파티겠지. 하지만 그들은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서연은 김 여사가 쓴 사진의 캡션을 읽었다. 문장은 짧았지만 마치 서연의 뺨을 강하게 후려치는 것 같았다. 축하한다. 내 아들 민준아, 그리고 새아가 유리야. 드디어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었구나. 서연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에어컨이 켜진 사무실의 공기가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다. 방 건너편 동료의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아득한 소음처럼 멀게만 들렸다. 드디어 법적으로도. 드디어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숨겨져 온 오랜 과정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갑작스러운 합의도 아니었다.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일이었다. 굳어진 손가락으로 서연은 사진을 눌러 확대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민준이었다. 그녀의 남편이었다. 3일 전 제주도로 출장을 간다며 그녀가 공항까지 배웅해준 남자. 오늘 아침 그녀가 사랑의 메시지를 보낸 남자. 그녀는 사진 속 민준의 미소를 보았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미소. 서연이 민준과 함께 있을 때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였다. 그리고 서연은 댓글창을 보았다. 댓글들은 그녀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다. 축하해, 오빠. 드디어 유리가 우리 가족이 됐네. 신우이의 글이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김 여사님. 드디어 손주를 안겨줄 새며느리를 보셨네요. 축하드려요. 민준의 이모 중 한 명이 쓴 글이었다. 결혼식 잘 끝났네요, 민준이 형. 얼른 아기 소식 들려주세요. 민준의 사촌이 말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남편의 온 가족이 알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 행사에 참석했다. 그들은 모두 동의했다. 그들은 모두 이 거대한 거짓말의 일부였다. 서연은 구역질이 났다. 그녀가 그들의 호화로운 집의 할부금을 갚고 민준의 스포츠카 유지비를 내고 심지어 김 여사에게 매달 용돈을 드리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그들은 모두 그녀의 등 뒤에서
남편의 두 번째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었다. 비밀 결혼식. 물론 민주는 감히 그녀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재혼 허락을 구할 용기가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주요 자산 대부분이 서연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 한남동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50억 원짜리 저택은 몇 년 전 서연이 회사에서 받은 거액의 보너스로 구입한 집이었다. 민준이 등기부상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버지로부터 재정적으로 현명하라고 교육받은 서연은 자신의 단독 명의로 할 것을 고집했다. 민준은 최신형 고급 스포츠카를 자신의 명의로 해준다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서연은 그러마했다. 이제 그녀의 모든 친절은 어리석음처럼 보였다. 그녀의 모든 사랑은 낭비된 것 같았다. 그녀는 남편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존경하고 항상 잘 대해왔던 온 가족에게 집단적으로 배신당했다. 고통은 극심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오직 살을 애는 듯한 차가움만이 존재했다. 순수한 분노의 차가움. 서연은 인스타그램 앱을 닫았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 사진과 댓글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여전히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그녀는 전송된 이메일을 보여주는 컴퓨터 화면을 보았다. 프로젝트 완료, 고객 만족, 빛나는 경력. 하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산산조각 났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구석에서 우는 연약한 여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민준의 행동을 지지했다. 그들은 모두 이 배신을 축하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그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바로 이 순간 그들 모두에게 복수할 것이다. 민준이 제주도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행동할 것이다. 서연은 굳고 기계적인 동작으로 가방을 챙겼다. 노트북, 수첩, 지갑,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동료, 민지라는 이름의 젊은 여직원이 그녀를 보았다. 서연 팀장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서연은 돌아보았다. 희미하게 미소 지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괜찮아 민지씨. 그냥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그녀는 사무실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의 머리는 빠르게 회전했다. 그녀는 심장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평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던 그녀의 논리적 사고는 이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온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그녀는 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다. 조용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또 다른 확인이 필요했다. 사진이 아닌 목소리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들어야 했다. 그녀의 손은 김 여사의 연락처를 찾았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는 3번 울렸다. 그리고 김 여사의 명랑하고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서연아, 웬일이니? 또 야근했니? 서연의 목소리는 평탄하고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주변이 좀 시끄럽네요. 수화기 너머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이 평소 다정하다고 여겼던 그 웃음소리가 이제는 조롱처럼 들렸다. 아, 응, 그냥 가족 모임이 있어서 집에서 조촐하게 축하 파티 중이야. 축하 파티요? 서연이 되물었다. 민준 씨랑 유리 씨 결혼 축하 파티요? 잠깐의 침묵. 서연은 김 여사가 자신이 벌써 알았다는 사실에 놀라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내 시어머니의 말투는 돌변했다. 더 이상 가식은 없었다. 오직 비웃음과 경멸적인 어조만이 남아있었다. 아, 내 인스타 봤구나. 잘 됐네. 일하느라 바빠서 SNS 볼 시간도 없을 줄 알았지. 그럼 내가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겠네.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래서 사실이었군요. 왜요? 왜 제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셨어요? 너한테 이런 짓을 해. 김 여사가 다시 웃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내 탓이지 서연아. 네가 내 아들을 소홀히 한 거잖아. 결혼한 지 5년인데 민준이한테 뭘 해줬니? 넌 불임이잖아. 이 집안에 손주 하나 안겨주지 못했어. 민준이는 우리 집 귀한 외아들이야. 대를 이을 후계자가 필요하다고. 불임이라는 단어가 날카롭게 박혔다. 그들은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다. 민준은 항상 바쁘다며 거절했다. 항상 서연의 탓으로 돌렸다. 그래도 왜 비밀 결혼식을 왜 제대로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상의를 해? 뭐하러? 네가 순순히 허락할 리가 없잖아. 넌 이기적인 커리어 우먼이야. 남편보다 일이 우선이지. 유리를 봐. 착한 아이야. 신앙심도 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임 능력이 있다는 거지. 벌써 임신 2개월이야. 민준이 아이지. 걔들이 계속 죄를 짓게 두느니 차라리 내가 결혼시키는 게 낫지. 법적으로 말이야. 너도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니 이해해야지. 남편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임신 2개월. 그렇다면 이 관계는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이어져 온 것이다. 민준의 잦은 출장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 계획했다. 어머님이 이 모든 걸 계획하신 거예요? 서연이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물론이지. 김 여사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내가 민준이한테 유리를 찾아준 거야. 아내로서 자기 자리를 아는 여자.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이를 낳아주는 여자. 돈만 벌 줄 아는 너랑은 다르지. 그냥 내 운명을 받아들여. 서연아, 내 아들의 행복에 걸림돌이 되지 마. 네가 순순히 받아들이면 큰 보상이 있을 거야. 딸깍. 김 여사는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휴대폰의 어두운 화면을 응시했다. 조용했고 눈물도 없었다. 그녀의 분노는 고통의 경계를 넘어섰다. 자신이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그동안 그녀는 김 여사를 친어머니처럼 존경했다. 매달 요구하지도 않은 용돈을 보냈고 생일마다 값비싼 선물을 사줬다. 그리고 이것이 그 보답이었다. 그녀는 불임인 ATM 기계 취급을 받았다. 좋아. 서연은 혼잣말을 했다. 모두가 그를 지지해. 모두가 내 고통 위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어. 그녀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재산. 그들이 노리는 것은 그것이었다. 그들은 서연이 조용히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에 계속 자금을 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원칙을 중시하니 관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틀렸다. 서연은 휴대폰의 연락처를 바꿨다. 이번에는 그녀의 개인 변호사인 이 변호사를 불렀다. 그는 중년의 남성으로 그녀의 모든 재산과 사업의 법적 문제를 도와준 꼼꼼하고 유능한 사람이었다. 이 변호사님, 저녁 늦게 죄송합니다. 강서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도울 일이 있나요? 이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변호사님의 도움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 밤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 집을 팔고 싶습니다. 한남동에 있는 제가 살고 있는 그 집 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이 변호사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강 대표님, 그 50억 원짜리 집 말입니까? 왜 갑자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오늘 밤에 팔아야 합니다. 가격이 좀 내려가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매각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금은 제 새로운 개인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저희 공동 계좌와는 연결되지 않은 새 은행 계좌도 만들어주세요. 이 변호사는 프로였다. 그는 고객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목소리 톤을 알아차렸다. 마침 강 대표님, 제 고객 중에 대표님 동네의 주택에 오랫동안 관심을 보여온 부동산 투자자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안했다가 거절당했었죠. 분명히 아직 관심이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전화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빠른 거래를 선호하는 분입니다. 서류에 관해서는 모든 것이 제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100% 대표님 단독 명의로요. 좋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모든 서류를 처리해 주세요. 지금 변호사님 사무실로 가서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호사님, 네 대표님, 제 남편 박민준에 대한 이혼 소장도 준비해 주세요. 가장 무거운 혐의들로요. 하지만 아직 접수하지는 마세요. 제 지시를 기다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강 대표님.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오시는 길 조심하십시오.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50억 원짜리 한남동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곳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단지 현금화해야 할 자산일 뿐이었다. 오늘 밤은 호텔에 머물 것이다.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녀는 다음 단계를 계획할 것이다. 그녀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녀의 차는 서울의 교통체증 속을 질주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차갑고 상세한 복수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파티를 원했다. 서연은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결혼 선물을 줄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5성급 호텔로 직행했다. 그녀는 앞으로 3일간 머물 스위트룸을 예약했다.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결혼 전 처녀 시절 이름으로 등록했다. 핸드백을 내려놓은 후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을 만나주기로 한 이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변호사는 걱정스럽지만 전문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많은 것을 묻지 않고 몇 가지 초기 서류를 건넸다. 매매를 위한 특별 위임장입니다, 강 대표님. 이것으로 내일 아침 박 회장님과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설명했다. 박 회장은 그가 전화로 언급했던 투자자였다. 이미 통화했습니다. 매우 관심이 많고 내일 아침에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질질 끄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죠. 좋습니다. 서연이 짧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주저없이 서류에 서명했다.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변호사님. 내일 바로 거래를 끝내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 대표님. 내일 아침 대표님 명의의 새로운 개인 은행 계좌도 준비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계좌와는 별도로요.
이혼 소장에 관해서는 저희 팀이 준비 중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집에 잠시 들러야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겨야 할 중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동행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낼까요? 이 변호사가 제안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제 명의니까요. 법적으로 저는 온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온 후 서연은 한남동의 그 집으로 차를 몰았다. 50억 원짜리 대저택은 달빛 아래 굳건히 서 있었다. 아름다웠지만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다. 이곳에 오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녀는 민준의 값비싼 스포츠카 옆 차고에 차를 주차했다. 민준의 재산. 서연은 쓴 웃음을 지었다. 그 차값도 그녀가 지불했다. 그녀는 자신의 열쇠로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어둡고 조용했다. 가사도우미는 오후에 퇴근했다. 서연은 주조명을 켜지 않고 휴대폰 손전등만 이용해 자신의 서재로 직행했다. 이 방은 그녀의 영역이었다. 그녀가 자주 야근을 하며 민준과 그의 가족들이 즐기는 돈을 벌었던 곳. 커다란 추상화 뒤에는 벽금고가 있었다. 민준도 금고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비밀번호는 몰랐다. 그는 비밀번호가 그들의 결혼 기념일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6개월 전 민준이 새 사업의 담보로 집문서를 빌리겠다고 농담한 후 비밀번호를 바꿨다. 결코 실현되지 않은 사업이었다. 서연은 새로운 비밀번호,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일을 눌렀다. 금고가 작은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이것이 그녀의 피와 땀의 결실이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첫째, 등기권리증 묶음. 맨 위에는 이 집의 등기권리증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펼쳤다. 소유자 이름, 강서연. 단 하나의 이름. 그녀는 아버지의 옛 조언에 감사했다. 절대로 큰 재산과 맹목적인 사랑을 섞지 마라. 둘째, 자동차 등록증들. 세 대의 등록증이 있었다. 그녀가 매일 사용하는 고급 세단, 서연의 명의, 시어머니가 방문할 때 자주 사용하는 가족용 SUV, 서연의 명의, 그리고 민준의 스포츠카 등록증.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민준은 그 차를 자랑스러워하며 모든 친구에게 마치 자신이 번 돈으로 산 것처럼 뽐냈다. 하지만 서연은 충분히 영리했다. 그 차는 서연의 회사 명의로 법인 차량으로 구입되었다. 이사인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민준은 단지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을 뿐이다. 등록증은 서연의 손에 안전하게 있었다. 셋째, 새로 개발되는 비즈니스 지구에 있는 상업용 건물 두 채의 등기권리증. 둘 다 순전히 서연의 투자였고 둘 다 서연의 명의였다. 넷째, 그녀의 주식 포트폴리오와 뮤추얼 펀드 보고서가 담긴 폴더. 그 모든 계좌는 그녀의 개인 명의로 결혼 전에 개설되었다. 그 가치는 이미 상당히 불어나 있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민준의 월급도 적지 않았지만 그녀가 버는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민준의 월급은 그의 라이프 스타일에 소진되었다. 그의 취미는 골프, 자신의 것도 아닌 스포츠카 튜닝, 그리고 친구들에게 한턱 내는 것이었다. 게다가 김 여사와 그녀의 형제들에게 주는 월 용돈까지. 서연은 그들이 누리는 총 자산의 80%, 어쩌면 90%가 자신의 피땀으로 이루어졌다고 계산했다. 그리고 그녀의 신중함 덕분에 거의 모든 것이 법적으로 그녀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민주는 너무 게으르고 오만해서 지루한 행정 세부 사항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단지 사용하고 즐기고 자랑하고 싶어 할 뿐이었다. 서연이 금고를 닫으려 할 때 그녀의 눈에 가장 안쪽에 있는 새로운 파란색 폴더가 들어왔다. 그녀의 것이 아닌 폴더. 그녀는 그곳에 서류를 둔 적이 없었다. 그녀의 손이 뻗어 폴더를 꺼냈다. 앞면에는 라벨이 없었다. 그녀는 그것을 열었다. 심장이 배는 것 같았다. 그것은 생명보험 증권 사본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읽었다. 피보험자 이름, 강서연. 보험금액, 50억 원. 보험계약일, 3개월 전. 3개월 전, 그것은 유리의 임신이 확인된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고 서연은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수혜자의 이름을 읽었다. 그녀의 심장이 한순간 젖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최유리. 그리고 아래 설명, 약혼녀. 서연은 굳어버렸다. 몸의 모든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비밀 결혼도 아니었다. 돈 문제도 아니었다. 이것은 살인 계획이었다. 그들은 단지 그녀의 재산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의 재산과 그녀의 목숨을 원했다. 50억 원은 약혼녀인 유리에게 돌아갈 것이다. 서연이 죽는다면 비밀 결혼은 단지 첫 단계였을 뿐이다. 유리의 임신이 이 계획을 촉진시켰다. 김 여사의 말, 넌 불임이잖아 는 갑자기 더 끔찍한 의미를 띄었다.
아마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정당화, 그녀가 제거되어야 할 이유였을 것이다. 서연은 서재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배신감으로 인한 심장의 고통은 이제 진짜 공포로 바뀌었고 이내 얼어붙는 분노가 되었다. 그들은 그녀를 죽이고 싶어 했다. 그녀가 사랑했고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던 남자, 민준이 그의 내연녀와 함께 그녀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떨리는 손으로 서연은 보험증권을 가방에 넣었다. 이것은 증거였다. 그리고 그녀는 일어나 옷장에서 작은 더플백을 꺼냈다. 감상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은 챙기지 않았다. 그녀는 필요한 것만 챙겼다. 업무용 노트북, 꺼내놓은 모든 재산 서류, 몇 벌의 실용적인 갈아입을 옷, 그리고 그녀의 기도 용품.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결혼사진에 꽂혔다. 민주는 활짝 웃고 있었다. 서연도 활짝 웃고 있었다. 행복하고 순진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액자에서 사진을 꺼냈다. 민준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이 남자는 그녀가 죽기를 원했다. 빠른 동작으로 그녀는 사진을 반으로 찍고 또다시 여러 조각으로 찢었다. 그녀는 사진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텅 빈 액자는 책상 위에 내버려 두었다. 서연은 서재에 불을 끄고 잠갔다. 그녀는 집을 나섰다. 호화로운 거실을 지나 예전에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했던 현대적인 주방을 지났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차에 타서 밖에서 대문을 잠그고 떠났다. 50억 원짜리 집은 이제 곧 주인이 바뀔 자산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 싸우는 여자였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호화롭지만 조용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밤을 보냈다. 그녀는 기도하며 힘과 인도를 구했다. 생명보험증권은 기도 매트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눈이 파란색 폴더를 볼 때마다 남아있을지 모르는 어떤 의심이나 슬픔도 즉시 사라지고 강철 같은 결심으로 대체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이혼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범죄에 관한 것이었다. 오전 8시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이 변호사였다. 강 대표님, 좋은 소식입니다. 박 회장님께서 100% 동의하셨습니다.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법무사와 팀을 데리고 오신다고 합니다. 오늘 바로 거래를 끝내고 싶어 하십니다. 정확히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10시에 그리로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준비했다. 가장 멋진 오피스룩을 골랐다. 몸에 꼭 맞는 검은색 블레이저에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와 우아한 회색 히잡을 매치했다. 화장은 옅게 했다. 잠 못 이룬 밤의 흔적을 가릴 정도면 충분했다. 거울을 보았을 때 그녀가 본 것은 상처받은 서연이 아니었다. 유능하고 냉철하며 집중력 있는 협상가인 강서연 이사였다. 10시 10분 전 그녀는 이 변호사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50대 초반의 다부진 남성인 박 회장이 2명의 변호사와 법무사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 강 대표님, 갑작스럽게 집을 파셔야 한다니 유감입니다. 박 회장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권위가 있었다. 하지만 빙빙 돌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지역의 부동산을 원해왔습니다. 이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빠른 절차를 원하신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깎지 않겠습니다. 50억 원 동의합니다. 제 팀이 오늘 아침 법적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대표님 단독 명의더군요. 오늘 오후 12시 전에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는 조건으로 전액을 거액 계좌이체로 지불하겠습니다. 등기 이전을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박 회장님. 이해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진행하죠. 다음 2시간 동안 회의실은 서류 넘기는 소리와 변호사들 간의 법적 논의 소리로 가득 찼다. 서연은 조용히 앉아 모든 조항을 꼼꼼히 읽었다. 그녀는 집중했다. 12시가 되자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 법무사 앞에서 서연은 매매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질 때 그녀는 상실감을 느끼지 않았다.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방금 큰 짐을 내려놓았다. 거짓된 기억과 사악한 계획으로 가득 찬 집이라는 짐을. 30분 후 그들은 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라운지에 있었다. 50억 원의 계좌이체 절차는 박 회장의 팀이 진행했다. 서연은 이 변호사가 오늘 아침에 만들어준 새 계좌번호를 건넸다. 민준이 모르는 계좌였다. 오후 1시 30분 서연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거래 성공. 귀하의 계좌에 자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서연은 이 변호사와 박 회장에게 알림을 보여주었다. 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강 대표님과 사업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 팀이 오늘 오후에 합의한 대로 집 열쇠를 인수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서연이 말했다. 그녀는 이미 집에서 모든 개인 물품을 치웠다. 남은 것들에는 미련이 없었다. 박 회장과 그의 팀이 떠난 후 서연은 바로 은행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프라이빗 뱅킹 라운지에서 지점장과 함께 앉았다. 이 변호사가 도왔다. 이제 정리해야 할 일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서연이 지점장에게 말했다. 첫째, 그녀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다. 그들의 공동 계좌에 로그인했다. 그 계좌는 보통 월 초에 그녀가 생활비, 공과금, 그리고 민준의 용돈으로 자금을 입금하는 곳이었다. 아직 약 5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다. 서연은 이체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잔액이 0원이 될 때까지 전액을 이체했다. 5천만 원이 그녀의 새 계좌로 옮겨졌다. 공동 계좌는 공식적으로 비었다. 잔액 제로. 둘째, 그녀는 지점장을 보았다. 제가 주카드 소유자입니다. 제 계좌 아래에 2개의 가족 카드가 있습니다. 2 가족 카드 모두 영구적으로 정지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지금 바로요. 실례지만 사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고객님? 지점장이 정중하게 물었다.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부정 사용이 우려됩니다. 서연이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강 대표님.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5분 안에 그는 확인을 해주었다. 처리되었습니다, 고객님. 박민준 씨 명의의 2 가족 카드는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영구적으로요. 서연은 안도감을 느꼈다. 주요 자금 흐름이 차단되었다. 집은 팔렸고 돈은 새 계좌에 안전하게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다. 이틀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다고 느꼈다. 룸 서비스로 늦은 점심을 먹었다. 천천히 음미한 맛있는 식사였다. 기도 후 그녀는 소파에 앉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방의 높은 창문 너머로 그녀의 계획은 어쨌든 성공했다. 첫 단계는. 그리고 그때 그녀의 전화가 진동했다. 민준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여전히 2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우스웠다. 첫 번째 메시지, 여보, 어디야? 집에 전화했는데 아무도 안 받네. 서연은 메시지를 응시했다. 제주도 출장. 그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2 번째 메시지가 몇 초 후에 도착했다. 여보, 이상해. 공항 면세점에서 당신 가방 사주려고 했는데 왜 신용카드가 거절되지? 한도도 많이 남았는데 은행 오류인가 봐. 그녀에게 가방을 사주려고? 서연은 낮게 웃었다. 전혀 재미없는 차가운 웃음이었다. 그녀는 그 거짓말을 알았다. 그는 분명히 유리에게 가방을 사주고 있었을 것이다. 서연은 10분 동안 메시지를 읽음 상태로 두었다. 그가 조금 초조해지도록 민준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여보, 읽었어? 왜 답장 안 해? 진짜 카드가 거절됐어. 창피해 죽겠어. 마침내 서연은 답장을 입력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침착하게 춤을 췄다. 아, 한도가 다 됐나 봐, 여보. 민준의 답장이 빠르게 왔다. 말도 안 돼. 당신이 방금 카드값 냈잖아. 확인 좀 해봐. 지금 써야 한단 말이야.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 남자를 위한 마지막 메시지를 입력했다. 그냥 빨리 집에 와, 여보. 당신을 위한 큰 서프라이즈가 있어. 당신과 유리를 위한 서프라이즈. 그녀는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 메시지를 보냈다. 즉시 민준의 번호를 차단했다. 김 여사의 번호와 그녀가 아는 민준의 모든 가족들의 번호도 차단했다. 더 이상 대화는 없다. 오직 행동뿐. 2단계는 내일 시작될 것이다. 회사 자산을 회수하고 그녀가 의심하는 횡령의 증거를 준비하는 것.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다음 날 금요일 아침, 서연은 명료한 정신으로 호텔방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희생자라고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전쟁을 위한 계획을 짜는 전략가였다. 기도와 아침 식사 후 그녀는 옷을 갈아입었다. 오늘은 평소 고객을 만날 때 입던 블레이저를 입지 않았다. 좀 더 캐주얼하지만 여전히 전문적인 옷을 입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회사 사무실로 가야 했다. 민준이 일하는 사무실. 많은 사람들이 그녀 소유라는 것을 모르는 사무실. 그 회사, 디자인 및 건설 회사는 그녀가 3년 전 의도적으로 설립한 것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그곳의 운영본부장으로 앉혔다. 그에게 높은 연봉과 권한을 주었다. 그것이 그녀의 실수였다. 그녀는 남편이 서연의 성공 그늘 아래에 있지 않고 자랑스럽고 성공적이라고 느끼길 원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무대를 마련해 주었지만 민준은 그 무대를 이용해 그녀의 등을 찔렀다. 서연은 의도적으로 그 회사에서 자신을 CEO로 내세우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설립 서류에 90%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 올라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임명한 대표이사는 그녀의 오랜 신뢰를 받는 최 이사였다. 최 이사는 큰 행정 업무를 담당했고 민준은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했다. 그리고 재무 담당은
서연에게 100% 충성하는 선임 회계사인 김 부장이었다. 서연은 최 이사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가기로 결정했다. 기습은 중요한 요소였다. 오전 9시 그녀는 현대적인 사무실 로비에 도착했다. 젊은 접수원이 그녀를 보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누구와 약속이 있으십니까? 최 이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강서연이라고 전해주세요. 죄송합니다만 강서연님이요. 어떤 서연님이신가요? 약속이 있으신가요?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냥 강서연이라고 전해주세요. 긴급한 일이라고요. 그러면 아실 겁니다. 접수원은 망설이며 전화를 걸었다. 몇 초 후 그녀의 눈이 커졌다. 네, 고객님. 5층으로 바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최 이사님께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역시나 5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창백하고 긴장된 얼굴에 최 이사가 서 있었다. 그는 40대 후반의 남자였다. 강 대표님, 어쩐 일이십니까? 무슨 일 있으신가요? 큰일이 있습니다, 최 이사님. 그리고 이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연이 그를 따라 걸으며 말했다. 이사님, 사무실로 가죠. 문을 잠가주세요. 재무책임자의 깔끔한 사무실 안에서 서연은 최 이사와 마주 앉았다.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최 이사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죄송합니다. 지난 6개월간의 박민준 본부장의 모든 재무 데이터를 받아야겠습니다. 모든 지출, 모든 현금 선지급, 그가 승인한 모든 청구서, 지금 당장이요. 불려온 김 부장의 얼굴은 더욱 긴장되었다. 그는 이것이 평범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네, 대표님, 물론입니다. 그는 즉시 컴퓨터로 향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특별히 찾으시는 지출 내역이 있으십니까, 대표님? 출장비, 고객 접대비부터 모든 신규 공급 업체에 대한 지불 내역까지 전부요. 김 부장은 파일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여기 있습니다, 대표님. 박 본부장의 출장이 꽤 잦았습니다. 3일 전 제주도, 비행기표, 5성급 호텔, 고객 접대비. 잠깐, 서연이 말했다. 제주도 출장, 세부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김 부장은 첨부 파일을 열었다. 역시나 비행기표, 호텔 청구서, 모든 것이 회사에서 지불되었다. 여기 보고서입니다, 대표님.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민준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열었다. 그녀는 화면을 김 부장에게 보여주었다. 이것 좀 읽어보세요. 김 부장은 한 달 전 민준의 메시지를 읽었다. 여보, 300만 원이 필요해. 중요한 제주도 출장이 있는데 사무실 예산이 빠듯해서 내가 먼저 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서연은 그녀의 개인 계좌에서 민준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한 증거를 보여주었다. 제가 이체했어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이것 회사에서도 지불했고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김 부장님. 김 부장은 침을 삼켰다. 이것은 이중 청구입니다, 대표님. 명백한 사기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서연이 말했다. 계속하세요. 크고 정기적인 지불이 있는 신규 공급업체를 찾아보세요. 김 부장은 화면을 스크롤했다. 그는 한 이름에서 멈췄다. 여기 있습니다, 대표님. 스타라이트 디자인 컨설팅 서비스 비용 지불. 이상한 점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불액이 엄청납니다. 매달 박 본부장이 2번의 이체를 요청했습니다. 각각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입니다. 총액이 맙소사 총액이 12억 원에 달합니다, 대표님. 그 회사 소유주가 누군가요? 업무 보고서나 계약서가 있습니까? 김 부장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게 문제입니다, 대표님. 박 본부장은 항상 이 업체가 특별한 공급업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계약을 직접 관리했고요. 지불은 항상 급하게 요청되었고 그가 승인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즉시 이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밀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밀 프로젝트. 서연이 속삭였다. 그녀는 즉시 이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스타라이트 디자인 컨설팅이라는 회사 이름을 확인해 주세요. 철자는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소유주 이름을 즉시 알아야 합니다. 이 변호사의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김 부장에게 말했다. 접대비를 더 찾아보세요. 고객 접대비요. 김 부장은 민준이 소지한 법인카드 데이터를 열었다. 청구액은 급격히 증가했다. 값비싼 레스토랑, 명품 부티크, 그리고 한 보석상. 여기 있습니다, 대표님. 3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매. 사유는 고객 X의 아내를 위한 선물로 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쓴 웃음을 터뜨렸다. 아주 비통한 웃음이었다. 그녀는 3개월 전 민준이 집에 와서 그 고객 X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불평했던 것을 기억했다. 서연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었다. 서연의 전화가 울렸다. 이 변호사였다.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강 대표님. 스타라이트 디자인 컨설팅은 3개월 전에 등록되었습니다. 주소는 상업용 건물의 유령 주소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유자,
대표이사의 이름은 최유리입니다. 최유리, 서연이 속삭였다. 네, 대표님, 최유리. 그 회사의 은행 계좌도 그녀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김 부장을 보았다. 김 부장님, 그 12억 원은 제 남편 내연녀의 개인 계좌로 들어간 돈입니다. 김 부장은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그도 속았다고 느꼈다. 파렴치하군요. 저를 완전히 속였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서연이 말했다. 이제 계산해 봅시다. 유리에게 12억, 출장비 이중 청구, 6개월 동안 대략 2천만 원이라고 하죠. 법인카드를 이용한 개인 물품 구매가 3천만 원, 총액이 12억 5천만 원에 달하는군요. 완벽한 회사 자금 횡령입니다. 서연은 일어섰다. 김 부장님, 이 모든 증거를 인쇄해 주세요. 이체 증명서, 스타라이트 디자인의 가짜 청구서, 법인카드 청구서 사본, 그리고 유리 명의의 회사 등록 데이터까지 완전하고 두꺼운 파일을 원합니다. 네, 대표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김 부장은 재빨리 움직였다. 한 가지 더, 서연이 덧붙였다. 최유리 씨, 여기서 일하나요?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표님, 마케팅 부서에 있습니다. 여기 온 지 6개월 됐습니다. 박 본부장이 직접 채용했습니다. 딱 맞네. 박민준 본부장과 최유리 씨의 해고 통지서를 준비해 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사유, 회사 자금 횡령 및 심각한 회사 윤리 위반으로 인한 불명예 해고. 알겠습니다, 강 대표님. 점심시간 전까지 대표님 책상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1시간 후 서연은 사무실을 떠났다.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모든 횡령 증거가 담긴 두꺼운 폴더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폴더를 변호사에게 건넸다. 이겁니다. 서연이 말했다. 그들의 결혼 선물 포장이 준비됐어요. 이것은 범죄의 증거입니다. 저는 단지 이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는 폴더를 받았다. 그는 그것을 살짝 열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아주 강력합니다, 강 대표님. 이건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이건 순수한 형사사건입니다. 업무상 횡령, 처벌이 무겁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이제 쥐가 덫으로 돌아오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날 밤, 서연은 그녀의 옛집의 새 주인인 박 회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박 회장님, 좋은 저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내일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집에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집이 팔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경비원에게 그를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박 회장은 재빨리 답장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강 대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집을 팔았다. 50억 원을 확보했다. 신용카드를 차단했고 12억 원이 넘는 범죄의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는 또한 살인 미수의 증거로 50억 원짜리 생명보험 증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선물들은 깔끔하게 포장되었다. 이제 민준과 유리가 그것들을 받으러 오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토요일 정오, 서울의 날씨는 매우 더웠다. 한남동 저택의 큰 대문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췄다. 뒷문이 열리고 민준이 먼저 내렸다. 그의 얼굴은 구겨져 있었다. 그는 거칠게 택시 문을 닫았다. 그의 뒤에서 유리가 큰 여행 가방을 끌며 불평하면서 힘겹게 내렸다. 민준 씨, 너무 더워. 왜 기사님이 우리를 마중 나오지 않았어? 개인 기사가 있다고 했잖아. 유리가 투덜거렸다. 그녀의 값비싼 옷은 구겨져 보였다. 이게 무슨 신혼여행이야? 덥고 땀 흘리면서 집에 오다니. 조용히 해. 민준이 소리쳤다. 머리 아프게 하지 마. 민준의 기분은 최악이었다. 그가 서연에게는 제주도 출장이라고 말하고 유리와 함께 떠난 3일간의 팔라완 신혼여행 계획은 마지막 날 재앙이 되었다. 호텔 비용을 지불하려 할 때 그의 법인카드가 거절되었다. 항상 서연이 갚아주던 그의 개인 신용카드도 거절되었다. 그는 지갑에 남은 현금과 유리의 비상금을 모두 털어 겨우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와야 했다. 창피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서연은 정말 이상했다. 서프라이즈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김 여사와 그의 가족들 번호도 모두 차단되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아마 서연이 그냥 삐진 것일 테다. 집에 가면 마음이 풀릴 것이다. 그는 서연의 분노에 맞설 준비를 했다. 어쩔 수 없었어. 유리가 임신했어. 당신이 받아들여야 해. 라고 말할 것이다. 그는 대문으로 걸어가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냈다. 버튼을 눌렀다. 반응이 없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몇 번이고 다시 눌렀다. 여전히 조용했다. 젠장, 고장났나? 민준이 중얼거렸다. 그는 철문을 발로 찼다. 경비, 문 열어. 그가 소리쳤다. 유리는 작은 나무 그늘 아래로 피신의 얼굴을 부채질했다. 민준 씨,
너무 오래 걸리잖아. 밖에서 기다리기 싫어. 사람들 보기 창피해. 민주는 경비실로 걸어갔지만 놀랐다. 경비를 서고 있는 사람은 그가 평소 부리던 이씨 아저씨가 아니었다. 다부지고 진지한 얼굴의 새로운 사람이었다. 문 열어요. 내 리모컨이 고장났어요. 민준이 거만하게 명령했다. 경비원이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누구를 찾으십니까? 민준의 눈이 커졌다. 누구를 찾아? 여기 내 집이야. 새로 온 경비원인가? 어서 문 열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선생님. 경비원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은 박 회장님 소유입니다. 어제 막 인수인계되었습니다. 방문객 명단에 선생님은 없습니다. 민준의 피가 깃는 것 같았다. 박 회장? 무슨 박 회장? 여기 내 집이야. 박민준과 강서연의 집이라고. 장난치지 마. 저는 단지 지시에 따를 뿐입니다, 선생님. 이 집은 전 주인인 강서연님께서 매각하셨습니다. 지금은 박 회장님 소유입니다. 제가 경비팀을 부르기 전에 떠나주십시오. 매각?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다. 말도 안 돼. 거짓말하지 마. 서연이가 내 허락 없이 이 집을 팔 용기가 있을 리 없어. 유리가 그 말을 듣고 즉시 달려왔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내팽개쳤다. 매각이라니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이잖아, 민준 씨. 당신 집이라고 했잖아. 민준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는 두 손으로 철문을 두드렸다. 서연아, 강서연, 나와. 이런 장난하지 마. 서연아, 나오라고. 호화로운 저택의 현관문이 열렸다. 하지만 나온 사람은 서연이 아니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성, 아마도 개인 비서인 듯한 사람이 대문으로 다가왔다. 그는 민준과 유리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무슨 소란입니까? 그가 물었다. 당신은 누구야? 내 아내는 어디 있어? 서연이 말이야. 민준이 소리쳤다. 저는 이 집의 새 주인이신 박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강서연님께서는 어제 열쇠를 모두 인계하셨습니다. 집은 이미 비어 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떠나지 않으시면 사유지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민준이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대문을 기어오르려 했지만 경비원에게 즉시 끌어내려졌다. 유리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았다. 땀과 흘러내리기 시작한 눈물로 그녀의 화장이 번졌다. 민준 씨, 정말 팔린 거야?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 나한테 거짓말했어, 민준 씨. 부자라고 했잖아. 여기서 사모님처럼 살게 해준다고 했잖아. 당신 사기꾼이었어. 조용히 해. 민준이 좌절감에 소리쳤다. 바로 그때 그들의 택시 뒤에 밴 한 대가 멈췄다. 문이 열리고 김 여사와 민준의 여동생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내렸다. 그들은 민준과 유리가 서연과 대면할 때 힘을 실어주려는 계획으로 즐거운 얼굴로 도착했다. 그들은 서연이 유리를 라이벌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혼란스러운 장면이었다. 민준은 헝클어지고 분노한 채 경비원과 말다툼하고 있었고 유리는 길가에서 열린 여행 가방 옆에서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민준아, 무슨 일이니? 김 여사가 달려오며 소리쳤다. 왜 밖에 있어? 유리는 왜 길에서 울고 있어? 민준은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 이 집 팔렸대. 뭐라고? 김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팔렸다고? 말도 안 돼. 누가 팔았는데? 서연이지, 누구겠어. 민준이 신음했다. 그 빌어먹을 여자가 우리 모르게 이 집을 팔아버렸어. 김 여사의 오만했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50억 원짜리 집이 팔렸다고? 어떻게? 두 사람 공동명의 아니었어? 몰라, 엄마. 나도 몰라. 민준은 대문 기둥에 머리를 뻗었다. 손이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다. 수치심, 분노, 혼란이 뒤섞였다. 그들은 이제 모두 길가에 서 있었다. 부자였던 한 무리가 이제는 노숙자처럼 보였다. 민준, 유리, 김 여사, 그리고 온 가족은 이제 그들에게 굳게 닫힌 호화로운 저택의 대문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방금 그들의 가장 큰 자산을 잃었다. 유리는 계속해서 불평했다. 난 상관없어, 민준 씨. 난 이 집이 좋아. 당신이 이 집을 되찾아야 해. 난 임신했어. 당신 아이야. 고생하기 싫어. 조용히 좀 해. 제발 조용히 좀 해줄래? 김 여사가 유리에게 소리쳤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임신하지만 않았어도 민준이가 서두를 필요도 없었고 너랑 결혼할 필요도 없었어. 그래서 서연이가 화가 난 거잖아. 아니, 왜 제 탓을 하세요? 두 분도 지지하셨잖아요. 서연 씨가 불임이라고 한 건 어머님이셨잖아요. 유리가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혼란 속에서 민준은 유리 옆 길가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는 터질 것 같은 머리를 감쌌다. 끝났다. 그의 집이 사라졌다. 돈도 없었다. 신용카드는 막혔다. 그리고 이제 히스테릭한 새 아내와 그를 비난하는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 그가 몰랐던 것은 이것이 그의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날 정오 한남동 저택 앞에서 벌어진 장면을 묘사하기에
히스테리라는 단어는 너무 단순했다. 의기양양하게 도착했던 김 여사는 이제 뜨거운 시멘트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에서는 끝났어, 다 끝났어, 50억 원짜리 집이 라는 말이 중얼거렸다. 반면 어린아이처럼 울던 유리는 완전히 폭발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민준의 여행 가방을 발로 찼다. 사기꾼, 부자라며 사모님처럼 살게 해준다고 했잖아. 이게 뭐야? 우리 집에서 쫓겨났어. 당신은 자기 집도 없었잖아. 민준 씨, 날 속였어. 조용히 해. 김 여사가 갑자기 힘을 되찾아 소리쳤다. 그녀는 일어나 유리의 얼굴을 가리켰다. 다 너 때문이야. 이 발칙한 것. 내가 내 아들을 꼬드기지만 않았어도 서연이가 이렇게까지 화내진 않았을 거야. 넌 재앙이야. 왜 제 탓을 하세요? 유리가 더 이상 자신의 이미지를 신경 쓰지 않고 소리쳤다. 저를 민준 씨랑 엮어주시려고 가장 적극적이셨던 건 어머님이셨잖아요. 서연 씨가 불임이라고 하셨고 제가 가입 능력이 있어서 이상적인 며느리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제 탓을 하세요? 다들 똑같은 속물들이야. 민준 씨, 이럴 수가 있어. 나 좀 변호해줘. 유리는 민준의 옷을 잡아당겼다. 그는 굳은 채로 닫힌 대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시속 1000마일로 돌고 있었다. 서연이가 집을 팔았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들어갈 방법은 없었다. 아까 그 경비원과 비서는 진지해 보였다. 여기서 벗어나야 했다. 창피했다. 지나가는 이웃들의 차들이 속도를 줄이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이건 수치였다. 그는 성공한 젊은 경영인으로 알려진 박민준이었다. 지금은 길가에서 노숙자처럼 서서 히스테릭한 새아내와 분노한 어머니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돈이 필요했다. 그들을 호텔이나 유리의 아파트로 데려가야 했다. 그래, 아파트라면 적어도 쉴 곳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 가려면 돈이 필요했다. 택시를 잡아야 했다. 민주는 주머니를 뒤졌다. 지갑이 얇았다. 10만 원짜리 지폐 몇 장만 남아 있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인출했던 남은 현금이었다. 호텔비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택시비도 빠듯했다. 신용카드는 막혔다. 서연이 조치를 취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공동계좌가 있었다. 서연이 항상 생활비로 자금을 넣어주던 계좌. 아직 5천만 원 정도 남아있을 것이다. 그는 기억했다. 서연이가 공동계좌를 비울 만큼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다. 두 사람의 돈이니까. 살짝 떨리는 손으로 민주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유리와 김 여사의 고함을 무시했다.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다. 공동 계좌 아이콘을 찾았다.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앱이 열렸다. 그는 잔액 조회 메뉴를 눌렀다.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다. 그를 구역질나게 만드는 숫자. 잔액, 0원, 텅 비었다. 거대한 0. 말도 안 돼. 민준이 속삭였다. 그는 새로 고친 버튼을 눌렀다. 결과는 같았다. 앱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여전히 같았다. 0원.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다. 의도적인 것이었다. 서연이가 그 계좌를 비웠다. 매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민준의 이마에 차가운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재빨리 다른 뱅킹 앱으로 전환했다. 그의 월급이 들어오는 개인 계좌. 그는 그것을 열었다. 잔액 15만 원. 15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주에 월급이 들어왔지만 신용카드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팔라완에서 흥청망청 쓰느라 다 써버렸다. 그는 평소처럼 법인카드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파산했다. 집도 없고 돈도 없었다. 민준 씨, 유리가 그를 흔들었다. 내 아파트로 가자. 당신이 나한테 사준 거 더 이상 여기 있기 싫어. 아파트, 맙소사, 아파트. 그들은 거지 같았다. 그는 콜택시 앱을 열었다. 예약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오토바이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섰다. 녹색 재킷을 입은 배달기사가 내렸다. 그는 매우 아름답게 포장된 큰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은색 금속 포장지에 큰 검은색 새틴 리본이 묶여 있었다. 아주 고급스러웠다. 실례합니다. 박민준님과 최유리님, 앞으로 온 소포입니다. 배달기사가 상자 위에 라벨을 읽으며 물었다. 민준, 유리, 김 여사는 동시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조용해졌다. 최유리님이요? 배달기사가 되물었다. 저요. 유리가 망설이며 대답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섰다. 네, 박민준님, 최유리님, 주소는 한남동 1번지, 여기에 서명해주세요. 배달기사가 휴대폰을 내밀었다. 민준은 굳은 손으로 서명했다. 배달기사는 꽤 무거운 큰 상자를 민준의 손에 건네고 재빨리 떠났다. 이제 세 사람, 그리고 다른 가족들은 길가에 서서 호화로운 선물 상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누구한테서 온 거야? 아까부터 조용히 있던 민준의 여동생이 물었다. 유리는 리본에 묶인 작은 카드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것을 집었다. 매우 우아한 필체였다.
서연의 필체. 안에 뭐가 들었어? 김 여사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쓰레기나 폭탄이 든 거 아니야? 설마요, 엄마, 민준이 말했지만 그도 긴장했다. 유리는 카드에 적힌 내용을 떨리는 목소리로 크게 읽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첫 번째 결혼 선물, 열어보세요. 서연의 선물.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후회하고 있는지도 몰라. 유리가 말했다. 갑자기 그녀의 눈이 빛났다. 어쩌면 보석이나 수표가 들어있을지도 몰라. 집을 판 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우리에게 보상금을 주는 거야. 열어봐, 김 여사가 명령했다. 그녀의 탐욕이 의심을 이겼다.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민주는 상자를 여행 가방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검은색 새틴 리본을 잡아당겼다. 리본은 쉽게 풀렸다. 그는 값비싼 은색 포장지를 찢었다. 안에는 견고한 검은색 상자가 있었다. 브랜드 로고는 없었다. 단순한 검은색 상자.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였다. 그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상자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의 내용물은 유리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다. 보석도 돈다발도 수표도 없었다. 오직 부드러운 검은색 새틴 천만 있었다. 그 천 위에는 공식적인 인장이 찍힌 2개의 두꺼운 흰색 봉투가 놓여 있었다. 종이는 뻣뻣하고 고급스러웠다. 왼쪽 상단에는 민준이 일하는 회사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다. 그 디자인 및 건설 회사. 한 봉투에는 박민준 귀하라고 쓰여 있었다. 두 번째 봉투에는 최유리 귀하라고 쓰여 있었다. 민준은 굳어버렸다. 이건 선물이 아니야. 공식 서한이야. 이게 뭐야? 실망한 유리가 말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집었다. 민준은 자신의 봉투를 집었다. 손이 뻣뻣했다. 그는 김 여사와 온 가족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거칠게 봉투를 찢었다. 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 회사의 공식 레터헤드가 있는 편지였다. 최 이사가 서명했다. 민준은 그것을 읽었다. 그의 눈은 빠르게 움직였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해고 통지서 징계 해고, 박민준 운영본부장 귀하, 내부 감사 결과 및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윤리 위반 및 부도덕한 행위를 고려하여 민준의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다. 따라서 본 서신 1차로 회사는 박민준 씨와의 고용 관계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며 불명예 해고 상태임을 통지합니다. 귀하는 어떠한 퇴직금, 최종 급여 또는 회사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서비스 차량을 포함한 모든 회사 시설은 24시간 이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서비스 차량, 그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스포츠카. 나 해고당했어. 그 외침은 민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리의 날카로운 비명이었다. 그녀도 자신의 편지를 다 읽은 참이었다. 내용은 같았다. 불명예 해고, 사유, 회사 윤리 위반, 상사와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공모의 가담. 나 해고당했어, 민준 씨. 나 해고당했어. 유리가 민준을 흔들었다. 편지가 그녀의 손에서 떨어져 시멘트 바닥 위로 날아갔다. 민준은 말을 할 수 없었다. 그가 관리하는 데 일조했던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어떻게, 최 이사가? 해고라니 무슨 소리야? 김 여사가 신음했다. 그녀는 민준의 손에서 편지를 빼앗아 재빨리 읽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불명예 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민준아, 너 거기 본부장이잖아. 중요한 사람이잖아.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멍하니 검은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다른 것을 보았다. 두 봉투를 받치고 있던 새틴 천 아래에 또 다른 카드가 있었다. 아까 인사카드보다 작은 상아색 카드.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었다. 다시 서연의 필체였다. 깔끔하고 단호하고 차가웠다. 그는 먼저 마음속으로 그것을 읽었다. 참고로 말하자면 그 회사는 내 소유야. 지분 90%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최 이사는 내 지시를 따랐을 뿐이야. 넌 방금 내 재산에서 너 자신을 해고한 거야. 민준은 쓰러졌다. 그는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닌 집의 차가운 대문 기둥에 기댔다. 서연이가 회사 소유주라고? 90%? 그는 서연이가 투자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서연이는 한 번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가 자유롭게 일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서연이가 그저 수동적인 투자자, 바보라고 생각했다. 그는 회사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서연이가 진짜 주인이었다. 그는 단지 직원이었다. 방금 해고당한 직원. 민준아, 이게 무슨 뜻이야? 김 여사는 민준의 얼굴 변화를 보았다. 민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카드에 적힌 문장을 큰 소리로 읽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극심한 공포가 뒤섞여 떨리고 있었다. 참고로 말하자면, 민준아, 그 회사는 내 소유야. 지분 90%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넌 방금 내 재산에서
너 자신을 해고한 거야. 5초 동안 길가에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유리조차 울음을 멈췄다. 그리고 민주는 카드에 적힌 마지막 줄을 계속 읽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진짜 선물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쿵! 그것은 김 여사의 몸이 시멘트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였다. 그녀는 기절했다. 눈을 감은 채 그녀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민준의 여동생과 친척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그들은 김 여사의 뺨을 때리려 했다. 유리는 시어머니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서연이 소유라고? 회사가 서연이 소유라고? 그럼 당신 월급, 당신 차 전부 서연이한테서 나온 거였어?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카드를 손에 쥐고 구겼다.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유리가 다시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당신은 가난뱅이야. 집도 없고 직업도 없어. 사기꾼. 유리는 미친 사람처럼 신음하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녀는 이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임신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자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해고당했다.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덫에 걸렸다. 진짜 선물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민주는 혼잣말을 했다. 그 문장이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아스팔트 위에서 기절한 어머니를 보았다. 히스테릭한 새 아내를 보았다. 혼란과 공포에 질려 자신을 쳐다보는 나머지 가족들을 보았다. 50억 원짜리 집이 사라졌다. 공동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사라졌다. 신용카드가 막혔다. 수억 원의 연봉을 받던 직업이 사라졌다. 스포츠카는 빼앗길 것이다. 그는 불명예 해고를 당했다. 그리고 서연이는 진짜 선물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순수하고 차가운 공포가 민준의 등골을 타고 기어 올라왔다. 이것보다 더 최악인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길가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김 여사는 기절한 채 공황 상태에 빠진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반면 유리는 히스테릭한 울음에서 절망적인 고함으로 바뀌었다. 한때 단정했던 그녀의 머리는 이제 헝클어졌고 화장은 완전히 번져 부어오르고 증오로 가득 찬 얼굴을 드러냈다. 그녀는 민준의 가슴을 반복해서 쳤다. 사기꾼, 날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사모님처럼 살게 해준다고 했잖아. 당신은 가난뱅이였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난 임신했어, 민준 씨.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고. 우리 이제 어떡해? 민준 자신은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그의 마음은 텅 비었다. 작은 카드에 적힌 말들. 그 회사는 내 소유야. 그리고 진짜 선물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가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는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을 잃었다. 집, 돈, 직업, 차, 존엄성. 그는 계산을 잘못했다. 그는 서연이를 과소평가했다. 그는 서연이가 순종적이고 멍청하고 원칙을 중시해서 자신의 운명을 그냥 받아들일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이가 그의 모든 삶을 조용히 통제하고 있던 암사자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것보다 더 최악인 것이 무엇일 수 있단 말인가? 온 가족 앞에서 완전히 파산하는 것보다? 마치 그의 질문에 대답하듯 길끝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김 여사를 위한 구급차가 아니었다. 소리가 달랐다. 경찰 순찰차 2대가 한남동 길로 들어와 그들의 작은 무리 앞에 천천히 멈춰섰다. 회전하는 경광등은 뜨거운 정오에 섬뜩한 분위기를 더했다. 차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 4명이 내렸다. 2명은 차 옆에 남았고 나머지 2명, 선임 경찰관과 폴더를 든 젊은 경찰관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민준의 온 가족, 심지어 유리까지 즉시 조용해졌다. 오직 유리의 흐느낌만이 들렸다. 선임 경찰관은 날카로운 눈으로 무리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민준에서 멈췄다가 유리에게로 옮겨갔다. 그는 그들의 얼굴을 동료가 든 폴더 속 사진과 비교했다. 안녕하십니까? 선임 경찰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단호했다. 박민준 씨와 최유리 씨 맞으십니까? 민준은 침을 삼켰다. 혀가 굳어 말을 할 수 없었다. 네, 제가 박민준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유리는 민준의 팔에 매달렸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민준 씨, 왜 경찰이? 그녀가 두려움에 속삭였다. 경찰관은 유리의 질문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저희는 경찰입니다. 회사 자금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신고와 확실한 초기 증거를 접수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뱃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횡령, 서연이가 알고 있었다. 무슨 횡령입니까, 경관님? 민준은 웃으려 했지만 쉰 목소리에 이상한 소리만 나왔다. 저는 제 회사의 본부장입니다. 제가 자금을 횡령할 리가 없습니다. 혐의는 구체적입니다. 젊은 경찰관이 폴더를 열며 말했다.
스타라이트 디자인 컨설팅이라는 유령 공급업체를 만들어 출장비를 이중 청구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방식으로 셉타카리아 디자인 주식회사로부터 약 12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민주는 창백해졌다. 금액이 정확했다. 공급업체 이름이 언급되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다. 그건 모함입니다, 경관님. 민준이 공황 상태에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다. 그건 가짜 신고예요. 제 아내가 꾸며낸 겁니다.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경찰서에서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임 경찰관이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지금은 추가 조사를 위해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안 돼요. 싫어요. 유리가 소리쳤다. 저는 임신했어요, 경관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민준 씨가 시켜서 서명했을 뿐이에요. 모든 건 그가 처리했어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유리야, 조용히 해. 민준이 소리쳤다. 바로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서연의 평소 차가 아닌 차가 경찰차 뒤에 부드럽게 멈춰섰다. 뒷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내렸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 분노, 공황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냉철하며 강렬한 권위를 풍겼다. 그녀는 우아한 크림색 블라우스에 잘 다려진 바지와 어울리는 히잡을 쓰고 있었다. 큰 검은색 선글라스가 그녀의 눈을 가리고 있어 다가가기 힘든 아우라를 더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뒤로 서류 가방을 든 이 변호사도 내렸다. 민주는 눈을 크게 뜨고 서연이를 쳐다보았다. 서연아, 네가 날 신고한 거야? 그가 소리쳤다. 이 악독한 여자, 네 남편을 감옥에 보내고 싶어? 서연이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경찰관들 앞에서 멈춰서서 선글라스를 벗었다. 맑지만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이 드러났다. 그녀는 민준을 쳐다보았다. 남편?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고 모두가 들을 수 있었다. 어떤 남편 말이지? 내연녀와 비밀리에 결혼한 남편? 훔친 돈으로 불법적인 결혼 자금을 댄 남편? 아니면 50억 원짜리 보험금을 타내려고 아내를 죽이려 계획한 남편? 한마디 한마디가 주먹 같았다. 민주는 굳어버렸다. 방금 정신을 차려 길가에 앉아있던 김 여사는 50억 보험금이라는 말을 듣고 공포에 다시 눈이 커졌다. 서연이는 더 이상 민준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선임 경찰관에게로 돌아섰다. 안녕하십니까, 경위님. 저는 강서연입니다. 셉타카리아 디자인 주식회사의 지분 90%를 소유한 대주주입니다. 제가 고소인입니다. 이 변호사가 다가와 서류 가방을 경찰관에게 건넸다. 여기 모든 것이 있습니다, 경위님. 증거는 완벽합니다. 스타라이트 디자인, 계좌로의 이체 증명서, 최유리 씨 명의의 스타라이트 디자인, 설립 서류, 박민준 씨가 서명한 가짜 청구서, 출장비 이중 청구 증거, 그리고 사적 구매 내역이 담긴 법인카드 청구서 사본까지 모두 저희가 감사했습니다. 경찰관은 서류 가방을 받아 살짝 열어보았다. 그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를 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군요. 연행하세요. 안 돼. 민주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알았다. 서연아,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서연아, 내가 길을 잘못 들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날 감옥에 보내지 마. 기회? 서연이가 낮게 웃었다. 기쁨 없는 웃음이었다. 내 기회는 끝났어, 민준아. 네가 날 속였을 때, 내 어머니와 공모했을 때,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그 생명보험 증권에 서명했을 때, 그리고 서연이는 이제 조용히 울고 있는 유리를 보았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 최유리 씨, 훔친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당신 이름으로 유령 회사를 세우고 50억 원짜리 보험 증권의 수혜자가 되었지. 당신의 임신이 당신을 법의 심판에서 구해줄 수는 없어. 다른 두 경찰관이 움직였다. 한 명은 민준의 팔을 잡았다. 다른 한 명은 유리를. 이거 놔! 민준은 발버둥 쳤다. 그의 공포는 맹목적인 분노로 변했다. 그는 경찰의 소나귀에서 팔을 뿌리치고 서연이에게 달려들었다. 다 너 때문이야, 이 천하의 쌍년. 내가 널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못 가져. 죽여버리겠어. 그의 움직임은 빨랐다. 하지만 경찰은 더 빨랐다. 민준이 서연이를 건드리기도 전에 그는 제압당했다. 그의 팔은 등 뒤로 꺾였다. 이 변호사는 재빨리 서연이를 뒤로 잡아당겼다. 제압해! 선임 경찰관이 소리쳤다. 놔! 죽여버릴 거야. 민준이 신음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다. 철컥. 민준의 두 손은 등 뒤로 묶였다. 서연이는 이제 무력해진 전 남편을 쳐다보았다. 여전히 차분한 얼굴로 그녀는 경찰관에게 말했다. 경위님, 기록해 주십시오. 목격자들 앞에서 한 살의 협박은 그 보험 증권에 대한 제 추가 고소를 뒷받침해 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소인. 기록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그는 민준을 차로 데려가라고 신호했다. 서연아. 민준은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다. 경찰차로 끌려가면서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다. 후회해 서연아. 맹세해. 사랑해. 제발 날 풀어줘. 엄마 도와줘. 김 여사는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아들, 그녀의 자랑이 이제 범죄자처럼 수갑을 차고 있었다. 유리는 수갑찬 민준을 보고 자신의 운명을 깨달았다. 그녀는 마침내 기절했다. 그녀의 몸이 시멘트 바닥 위로 쓰러졌다. 기절했습니다, 경관님. 민준의 여동생이 소리쳤다. 그대로 데려가. 경찰서에 의무실 있으니까. 선임 경찰관이 동정심 없이 말했다. 대기하고 있던 여자 경찰관이 의식을 잃은 유리를 두 번째 경찰차로 옮기는 것을 도왔다. 두 경찰차의 문이 닫혔다. 사이렌이 다시 울렸다. 그들은 소리치는 민준과 의식을 잃은 유리를 태우고 한남동을 천천히 빠져나갔다. 서연이는 서서 심호흡을 했다. 진짜 선물이 배달되었다. 김 여사는 남은 힘을 다해 아스팔트 위를 기었다. 그녀는 증오로 가득 찬 눈으로 서연이를 쳐다보았다. 너 히잡을 쓴 악마 같은 년, 내 아들을 망쳤어. 내 가족을 망쳤어. 신의 저주를 받을 거야. 서연이는 전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쳐다보았다. 어머님께서 직접 아드님을 망치신 겁니다. 그의 탐욕을 지지했을 때, 그의 배신을 정당화했을 때, 제 고통 위에서 춤을 추셨을 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서연이는 돌아서서 다시 선글라스를 썼다. 그녀는 자신의 고급차에 탔다. 이 변호사가 뒤따랐다. 차는 조용히 떠났다. 뜨거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울부짖는 김 여사와 수치와 파멸감에 젖어 우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게임은 끝났다. 서연이가 이겼다. 법의 절차는 빠르고 무자비했다. 서연이가 제출한 증거는 반박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했다. 이 변호사와 김 부장이 준비한 서류는 매우 체계적이었고 끊을 수 없는 디지털 및 금융 흔적을 보여주었다. 12억 5천만 원 상당의 횡령은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 민주는 빠져나가려 애썼다. 그는 유리를 탓했다. 자신이 덫에 걸렸다고 말했다. 유리가 자신을 유혹했고 스타라이트 디자인의 재정을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진술은 모든 가짜 청구서와 자금 요청서에 있는 그의 서명으로 반박되었다. 유리는 임신을 이용해 동정심을 얻으려 했다. 그녀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민준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억 원이 들어있는 스타라이트 디자인의 은행 계좌는 그녀의 명의였고 그녀가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사치품을 구입한 것이 입증되었다. 힘든 재판 끝에 판사는 의사봉을 내리쳤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민준은 업무상 횡령의 주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경찰 앞에서 외쳤던 살해 협박과 서연이의 이름으로 가입했던 50억 원짜리 생명보험 증권은 그의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판사는 그를 계획적인 악의를 가진 위험한 인물로 보았다. 유리도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범죄로부터 이익을 얻은 공범으로서의 그녀의 역할이 입증되었다. 그녀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임신은 그녀를 풀어주지 않았다. 단지 그녀가 교도소 안에서 출산할 것을 보장했을 뿐이다. 업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김 여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그녀의 외아들, 그녀의 자랑은 이제 수감자였다. 그녀는 주요 수입원을 잃었다. 한때 그녀를 칭찬했던 대가족은 이제 그녀를 멀리했다. 그들은 가족의 수치에 연루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사건에 대한 소문이 그들의 동네에 퍼지면서 김 여사는 더 이상 집 밖으로 나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 결국 패소한 민준의 비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집을 팔아야만 했다. 급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헐값에 팔렸다. 1년 안에 김 여사는 가난해졌다. 그녀는 골목길의 비좁은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다. 후회와 증오로 가득 찬 채 혼자 살았다. 유리는 교도소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다. 규정에 따라 아기는 사회복지부로 보내지기 전 짧은 시간 동안만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었다. 유리의 친정가족은 아기를 돌보는 것을 거부했다. 그들은 부끄러워하며 유리의 이름을 가족에게서 지워버렸다. 부자가 되려는 유리의 꿈은 철창 뒤에서 아들과 헤어진 채 한 푼도 없이 끝났다. 교도소에서 민주는 짜증 많고 과묵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퇴색했고 텅 빈 시선으로 대체되었다. 그는 서연이를 배신한 것 때문에 후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멍청하고 부주의했고 잡혔다는 것 때문에 후회했다. 그리고 서연이는 남편이 수사를 받는 동안 공식적으로 민준과 이혼했다. 법원은 간통과 범죄의 증거를 고려하여 그녀의 청구를 쉽게 받아들였다. 집 매각으로 얻은 50억 원과 다른 모든 개인 자산을 가지고 서연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배신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건설회사와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셉타카리아 디자인 주식회사를 최 이사와 다른 몇몇 투자자에게 매각했다. 서연이는 자신의 힘을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2년 후 서울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서연이는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녀는 우아하고 빛나 보였다. 그녀의 하늘색 히잡은 그녀의 드레스와 잘 어울렸다. 그녀는 더 이상 차가워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따뜻함과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빛재단의 공식 출범식에서 수백 명의 손님 앞에서 연설하고 있었다. 배신은 독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울림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희생자로서가 아니라 그 독을 힘으로 바꾸기로 선택한 생존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서연의 빛재단은 그녀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였다. 전적으로 그녀의 개인 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그 목적은 가정폭력과 금융사기의 여성 피해자들을 위해 법적 지원, 보호, 그리고 재정적 자립훈련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그녀의 개인 비서인 민지가 다가왔다. 그녀의 전 동료였던 민지를 이제 그녀가 고용했다. 팀장님, 행사가 대성공이었어요. 많은 후원자들이 즉시 가입했어요. 아, 그리고 아까 작은 소식이 있었어요. 무슨 소식? 서연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으며 물었다. 김 여사님, 월세방 마지막 경매가 끝났대요.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먼 친척 집에 얹혀 살면서 하녀처럼 취급받는다고 하네요. 민지가 담담하게 보고했다. 그리고 최유리 씨는 법원에서 가석방 신청이 기각됐대요. 아직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요. 서연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서울에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만족감도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중립적인 감정만이 있었다. 우주의 정의가 실현되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었다. 그래, 서연이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는 창가에서 돌아서서 민지에게 미소 지었다. 그 소식은 그냥 놔두자. 우리는 할 일이 많아. 우리 법무팀과 회의를 잡아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새로운 고객이 있어. 서연이는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연회장을 걸어 나갔다. 그녀는 배신자 남편을 잃었지만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유로웠고 부유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처를 다른 이들을 위한 빛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업보였고 가장 만족스러운 이야기의 끝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이 더 성장하고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장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